미국 뉴욕 월스트리트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모든 투자은행들이 한국 구리 기술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워요. 드디어 찾았어요. K코퍼 테크놀로지는 언제 상장해요? 200년 전통 구리 재련법을 버리고 한국 친환경 나노재련기를 선택하는 미국 광산업체들. 미국 언론들이 연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재련법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도 소용없었습니다. 김철수 사장이 만든 초고순도 구리가 간편하고 품질도 전통 방식이랑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노벨 화학상 후보에 3회 연속 추천된 한국 구리 기술이 단숨에 뒤바꾼 세계. 광산업계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참혹하고 충격적인 시작이 공개됩니다. 급하게 울리는 휴대폰 알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라에게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그 내용을 본 순간 저는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 구리기술조사 김철수 완고함. 지금 당장 다른 방법 필요해. 창밖을 보니 서울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10년간 피해왔던 구리업계의 세계가 곧 나를 다시 집어삼킬 거라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날이 제 도피 생활의 끝이자 놀랍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부터 구리 투자 실패로 가족 회사를 파산시켰다가 한국 친환경 재련 기술로 기적같이 부활한 미국 천재. 광물학자 데이비드 머독의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소규모 원자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 머독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이라고 하면 사실 처음에는 그저 비즈니스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MIT에서 광물학을 전공하고 나서 가족 사업인 머독 마이닝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3대째 이어온 광산업체의 후계자로서 앞길이 탄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제가 주도한 구리 선물 거래에서 참담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당시 구리 가격이 급락하면서 우리 회사는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제 손에서 무너져 내렸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업계에서 촉망받던 젊은 경영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맨해튼 변두리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혼자 원자재 컨설팅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구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함께 말이에요. 사무실 벽에는 아직도 머독 마이닝의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광산을 시작했을 때부터 아버지 세대까지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1920년대의 몬태나에서 작은 구리 광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일구어낸 기업이었죠. 아버지는 그걸 더 키워서 서부 지역 최대 규모의 구리 생산업체로 만들었고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달았습니다. 선조들이 100년 가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패배자 말이에요. 특히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거친 작업복을 입고 광산에서 직접 일하던 그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하면 정말 한심했거든요.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광산업체나 제조업체에서 원자재 시장 분석을 의뢰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한때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주도했던 제가 이제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 작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먹을 기운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함께 골프를 치고 파티에 다녔던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몰락한 이후로는 서로 어색해진 거죠. 아마 그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성공한 사업가에서 하루아침에 실패자가 된 사람을 말이에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라 톰슨이었어요. 한때 약혼까지 했던 사이였지만 제가 파산한 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죠.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은행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녀를 보니 제 초라한 현실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사라는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보면 따뜻하게 미소 지었는데 이제는 사업적인 미소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더 이상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라는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구리 재련 기술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거였어요. 최근 한국 기업들이 놀라운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어떤 회사가 혁신적인 구리 재련 방법을 개발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구리와 관련된 일은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 단어만 들어도 1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당장 다음 달 사무실 임대료도 걱정인 상황이었습니다. 전기료와 인터넷 요금도 밀려 있었고요. 사라는 제게 상당한 조사비를 제시했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어요. 한국 출장 경비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1등석 항공료에 최고급 호텔까지 예약해주겠다는 거였죠.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대우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꿈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 일이 성공하면 예전처럼 함께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이 제게는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 같았거든요. 사라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도 생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걸까요? 월스트리트에는 훨씬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사라는 제가 구리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구리에 대한 트라우마는 여전했지만 이것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사라가 말하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뉴욕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란히 잠들어 계셨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어쩌면 구리가 다시 제게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와는 달랐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된 간판들을 보면서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본 서울의 모습도 예상과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라가 예약해준 호텔은 강남 지역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저는 관광을 하러 온 게 아니었죠. 다음 날 바로 김철수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구리 재련 공장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면서 풍경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들이 사라지고 공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공장 지역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이나 더러운 환경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깨끗했거든요. 김철수의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이 공장이라기보다는 연구소 같았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에 잘 가꾸어진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한글과 영어로 회사명이 적혀 있었는데 K코퍼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김철수 사장과의 약속을 말하니 직원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건물 내부를 살펴보니 정말 깔끔했어요. 복도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특허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제 품질 인증부터 환경 관련 인증까지 다양했죠. 그 중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받은 것들도 많았어요. 김철수 사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저는 예상과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45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거친 느낌이 있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그는 찬찬히 저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놈이 우리 기술을 훔치러 왔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환영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거든요. 김철수는 제게 앉으라고 하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사라가 미리 연락했다고 설명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김철수는 저에게 왜 한국에 왔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의 구리 재련 기술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이라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 있으면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철수의 직설적인 말투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 같은 것 말이죠. 그래도 김철수는 공장 견학은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핵심 기술 부분은 보여줄 수 없다면서 일반적인 생산 라인만 구경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구리 재련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구리 재련소와도 달랐어요. 우선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기계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공기도 깨끗했어요. 일반적인 재련소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 생산하는 구리의 순도는 99.999%라고 했어요. 불순물이 0.001% 이하라는 뜻이었죠. 이는 제가 알고 있던 업계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 순도를 달성하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생산 속도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효율성도 훨씬 높았죠. 환경 친화적인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완전히 정화되어 재사용되고 있었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김철수는 이런 기술들이 모두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김철수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이라고 미국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공장은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자 김철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70년대만 해도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하기 바빴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이죠. 그 말에서 강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여전히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직원들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이해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산업 스파이 문제는 이 업계에서 심각한 이슈였거든요.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라가 이런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과연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가 외국 투자를 필요로 할까 싶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철수의 공장은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영 철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습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라는 김철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는 그가 외국인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라는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라의 목소리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났거든요. 그리고 김철수의 경고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미국 놈이 우리 기술을 훔치러 왔다는 그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 정보를 수집해서 사라에게 전달하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의문들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철수 회사의 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김철수가 제게 젊은 연구원 한 명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박미래였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구리 재련기술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박미래는 김철수와는 달리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밝게 웃어주었어요.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김철수는 미래에게 제게 회사 역사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다른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어요. 아마도 저와 단둘이 있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미래는 저를 회사 내부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 벽에는 회사의 연역이 정리된 패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 앞에 서서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K-코퍼 테크놀로지의 역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구리 같은 기초 원자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죠. 미래의 설명에 따르면 초기에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하면서 기술 개발에 매달렸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8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구리 재련 기술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창립자인 김철수의 아버지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회사 매출의 3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로 한 거죠. 주변에서는 모두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렸지만 그는 굳은 의지로 밀어붙였다고 해요. 미래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는 단순 가공업체였다고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와서 기본적인 가공만 하는 수준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의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든 거라고 말이죠. 그 말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사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재련 공법을 개발한 거예요. 특히 환경 친화적인 공정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환경 문제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미리 준비한 셈이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정보기술과 구리 재련을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와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고, 나중에는 인공지능까지 접목했어요. 미래는 이런 혁신들이 모두 한국 엔지니어들의 창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특히 제가 몰락한 구리업계에서 이런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래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2차 전지용 초고순도 구리 개발, 양자 컴퓨터용 특수 구리 합금 연구,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용 구리 소재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래는 저를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도 일반 회사와는 달랐어요. 메뉴가 정말 다양했고 음식 질도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미래는 회사에서 직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설명했어요.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철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미래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스탠포드에서 공부할 때 미국의 여러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미래의 말에서 강한 애국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애국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부심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죠. 그런 그녀의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후에는 미래가 연구소 내부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어제 김철수가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눈빛이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특히 신소재 개발 연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구리 합금을 만들고 있었어요. 미래는 이런 연구들이 미래의 한국을 먹여 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에 이어서 신소재가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했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한국의 잠재력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진짜 기술 선진국이었어요. 특히 구리 분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래와 함께 보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끈질기게 도전해서 결국 해내는 저력 말이죠. 저녁이 되어 회사를 나서면서 미래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미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보면 생각이 바뀐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미래라는 사람이 보여준 열정과 자부심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라가 왜 이런 회사에 정보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졌어요. 그날 밤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라는 제가 회사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했어요. 특히 연구소 방문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략적인 내용만 전했지만 사라는 더 구체적인 기술 정보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라의 질문들이 단순한 투자 조사를 위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 기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미래가 들려준 한국 구리 산업의 역사,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열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쩌면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어요. 저는 즉시 휴대폰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구리 가격이 전날 대비 15%나 급등해 있었어요. 이는 정말 엄청난 상승폭이었습니다. 보통 구리 같은 기초 원자재는 하루에 2, 3%만 움직여도 큰 변동으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50% 관세 소식에 시장이 완전히 들썩인 거였죠. 급한 마음에 김철수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니 그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회사로 와서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당황한 기색보다는 오히려 여유가 느껴졌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김철수가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 김철수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저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이미 3년 전부터 예상하고 미국 현지 공장을 지었다고 말이에요. 김철수는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게 뻔했다고, 그래서 미리 텍사스와 오하이오에 구리 재련 공장을 건설해 놓았다고 했어요. 현재 두 공장 모두 풀가동 중이고 미국 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선견지명에 놀랐습니다. 3년 전이면 아직 트럼프가 재선될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김철수는 정치적 변화를 미리 읽고 대비해 놓은 거였어요. 그는 이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구리업체들이 이미 2030년까지의 주문을 다 받아놓았다는 거였어요. 인공지능 붐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한국 업체들이 그 수요를 미리 선점한 거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의 반도체 공장 확장과 맞물려서 구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김철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구리 재련 기술이 이제 세계 표준이 되었다고, 특히 초고순도 구리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했어요. 반도체와 인공지능 칩 제조에 필요한 구리는 순도가 99.9999%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런 수준의 구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철수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손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잠시 다른 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미래가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녀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아마 빅터 스톤이라는 사람일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광산업체 스톤 마이닝의 최고 경영자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국 구리업체들에게 기술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김철수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어보니 김철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빅터 스톤이 기술을 넘기라고 협박했다는 거였어요. 김철수의 설명에 따르면 빅터 스톤은 한국의 구리 재련 기술 특허를 자신들에게 라이센스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거절하면 미국 정부를 통해 한국 기업들을 제재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그렇게 빼앗으려 한다니 정말 불공정한 일이었어요. 김철수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놈들은 항상 그런 식이라고 자신들이 못하면 협박으로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기술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리 기술이 한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미래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빅터 스톤은 업계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라고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회사의 기술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걸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남미와 아프리카의 여러 광산업체들을 그런 식으로 흡수했다고 해요. 미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빅터 스톤이 정말로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 기업들을 압박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김철수와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제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정말로 단순한 조사 목적으로 온 건지 물어본 거예요. 혹시 빅터 스톤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김철수의 의심 어린 눈빛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면서 빅터 스톤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어요. 사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라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말투가 조심스러웠고 빅터 스톤에 대한 질문을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제 기우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본 것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김철수와 미래 같은 사람들이 보여준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빅터 스톤 같은 사람들의 위협도 현실이었어요. 구리 가격 급등 소식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열리면서 추가 상승세를 보였고 한국 구리업체들의 주가도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김철수는 제게 이런 상황이 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빅터 스톤 같은 사람들의 견제도 더욱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더 큰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라와 빅터 스톤의 관계,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사라가 갑자기 서울에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직접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으로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화로만 소통했는데 직접 만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라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어요. 장거리 비행의 여파인지 평소보다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그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사라는 김철수를 설득해서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구리 재련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그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식 계약을 통해서 말이죠. 그녀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철수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자 사라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김철수를 설득할 수 있다면 제게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컨설팅 비용이 아니라 정말 큰 돈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죠. 이 일이 성공하면 옛날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사라와의 관계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미래가 들려준 한국 구리 산업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그렇게 쉽게 넘겨줄까 싶었어요. 다음 날 사라와 함께 김철수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김철수는 사라를 보자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미국에서 온 투자자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기술 라이센스 이야기가 나오자 김철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김철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빅터 스톤과 관련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사라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는 최근 여러 미국 업체들이 비슷한 제안을 해왔다면서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결국 선거 없이 끝났습니다. 김철수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구리 기술은 한국이 지켜야 할 자산이라고,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사를 나온 후 사라는 제게 화를 냈습니다. 왜 김철수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느냐고, 제가 준비가 부족했다고 비난했어요. 저는 김철수의 성격상 쉽게 설득될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사라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라는 갑자기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해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복도 끝에서 영어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목소리가 사라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라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기술만 빼내면 버릴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김철수가 생각보다 완고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이 빅터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라는 그에게 빅터라고 계속 부르면서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빅터 스톤과 통화하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들은 한국 기술을 빼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라가 저를 이용해서 한국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투자 조사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 활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계획에서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통화가 끝나고 사라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배신감과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10년간 저를 좋아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사라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김철수 회사의 내부 정보를 더 자세히 수집해보자는 거였어요. 연구소 자료나 기술 문서들을 입수할 수 있다면 굳이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의 목적이 정당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술 절도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라의 제안을 따라야 제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철수와 미래 같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술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진짜였거든요. 그날 밤 혼자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야경을 보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김철수의 공장에서 본 첨단 기술들, 미래가 들려준 한국 구리 산업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진실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제 과거도 생각나더라고요. 10년 전 구리 투자 실패로 모든 걸 잃었을 때의 절망감, 가족에게 실망을 안겨준 죄책감, 그리고 지난 10년간 겪은 고통들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사라의 제안은 그런 저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미래와 나눈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는지, 그들의 꿈과 열정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배신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사라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제게 마지막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김철수를 한 번 더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보라는 거였어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불법적인 수단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과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 김철수를 만나면 제 진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사라와 빅터 스톤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김철수와 한국 편에 설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히고 김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그는 의아해하면서도 회사로 오라고 했어요. 사라는 저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김철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여느 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의 표정도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제가 인사를 하자 그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빅터 스톤이 어제 마지막 통보를 했다는 거였어요. 김철수의 설명에 따르면 빅터 스톤은 이번 주 안에 기술 이전 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를 움직여 한국 기업들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구리 수입을 금지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 구리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더 심각한 건 빅터 스톤이 단순히 협박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을 고용해서 의회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구리 재련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철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이게 미국식 공정한 경쟁이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우려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제재에 나서면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때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먼저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사라 톰슨이라는 사람의 제안으로 왔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빅터 스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어요. 김철수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젯밤 들은 사라와 빅터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제가 도구일 뿐이라는 사라의 말을 전했을 때 김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 과거 이야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구리 투자 실패로 가족 회사를 파산시킨 일, 그 이후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로 사라의 제안을 따를 생각이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김철수와 미래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기술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진짜였다고, 그런 분들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들을 배신하려고 왔지만 이제 한국의 꿈을 지키고 싶다고 말이죠. 김철수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게 보였어요. 분노, 의심, 그리고 어쩌면 희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첫 마디는 이것이었어요. 미국 놈이 우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그 말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설명하자 김철수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감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김철수는 제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빅터 스톤과 사라의 계획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과거 인맥을 활용해서 그들의 불법 행위를 폭로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미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니 김철수에게 뭔가를 귓속말로 전했어요. 김철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빅터 스톤이 한국 정부에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래는 제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김철수가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주자 미래의 표정도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김철수가 제 진심을 확인했다고 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빅터 스톤이 단순히 기술만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구리 산업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구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수단이든 쓸 작정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사라와 빅터가 저를 계속 도구로 사용하려 할 텐데 그걸 역이용해보자는 거였어요. 제가 그들의 계획에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해서 김철수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수는 위험한 일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만약 들키면 제가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구리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이번에는 구리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래는 제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꿈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도 마침내 저를 믿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척해야 했어요. 동시에 빅터 스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모으겠다고 했고 미래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동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과거의 실패도 지금까지의 고통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사라에게 돌아가면서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제 의지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꿈과 열정을 지키는데 제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10년간의 방황 끝에 드디어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복수나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라를 만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구리왕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라를 만나기 위해 호텔 로비로 내려갔을 때 저는 완벽한 연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자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김철수와의 만남이 어땠는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실망한 척하면서 김철수가 여전히 완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고, 오히려 더 경계심만 커진 것 같다고 했어요. 사라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제안한 다른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철수 회사 내부에 있는 누군가를 매수해서 기술 자료를 빼내자는 거였어요. 이미 몇 명의 후보를 물색해 놓았다고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라가 빅터 스톤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 파트너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라는 빅터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산업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특별팀의 리더였어요. 사라는 제게 진실을 말해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녀는 이번 한국 작전이 성공하면 저에게 빅터의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마치 그 제안에 솔깃한 척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스톤이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국 정부에 어떤 압력을 넣고 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사라는 제가 이제 완전히 자신들 편이라고 확신한 듯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빅터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악랄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기술을 빼앗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예 한국의 구리 산업을 무너뜨려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거였어요. 그 후에 자신들이 세계 구리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워싱턴 로비를 통해 한국산 구리에 대한 안보 위험론을 퍼뜨리고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환경 위반 사례를 조작해서 국제 제재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이미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놓았다면서 제게 일부를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라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사라는 만족스러워하면서 제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이중 스파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라와 함께 김철수 회사 직원들을 접촉해서 매수 가능한 사람들을 물색하는 척했고, 밤에는 김철수와 미래에게 빅터의 모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김철수와 미래는 제가 가져온 정보에 놀랐습니다. 빅터 스톤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질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약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빅터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불법이었거든요. 미래는 제 과거 경력을 활용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MIT 출신이고 미국 광산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관련 인맥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자는 거였어요. 빅터의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제가 빅터 스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하자 모두들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빅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 MIT 동기였던 톰 해리슨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빅터가 남미에서 운영하는 구리 광산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현지 정부를 매수해서 덮어두고 있지만 실상은 끔찍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톰은 제게 그 증거 자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빅터의 남미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가 강을 오염시켜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의학 보고서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김철수와 미래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즉시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빅터가 한국을 환경 오염으로 공격하려 한다면 오히려 빅터의 환경 범죄를 세상에 알리자는 거였어요. 미래는 국제환경단체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스탠포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그린피스나 세계자연보호기금 같은 단체들에게
빅터의 실상을 알릴 수 있다고 했어요. 김철수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구리 재련 기술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세계에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자는 거였어요. 빅터가 한국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우수성을 부각시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제게 빅터와 직접 만나자고 제안한 거예요. 빅터가 한국에 다시 온다면서 저와 면담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 능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빅터를 직접 만나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철수와 미래에게 상의하니 그들도 위험하지만 가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빅터 스톤과의 만남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어요. 키도 크고 눈빛도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활한 느낌도 있었어요. 빅터는 제게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술을 빼낼 자신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자신 있다고 대답하면서 이미 김철수 회사 내부에 협력자를 만들어 놓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빅터는 만족스러워하면서 제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주일 안에 한국의 핵심 구리 재련 기술 자료를 입수해 오라는 거였어요. 성공하면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와 미래에게 빅터와의 만남 내용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어요. 2주일 안에 빅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못하면 한국의 구리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혁신적인 구리 재련 기술을 세계에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이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은 50% 높이고 환경 오염은 90% 줄일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미래는 국제 학술지와 언론사들에게 동시에 이 기술을 발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구리 재련 기술의 표준을 제시한다면 빅터의 공격도 무력화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제 역할도 분명히 했습니다. 빅터와 사라에게는 계속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시간을 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진실을 폭로해서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망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구리 기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10년 전의 실패를 만회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강남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낯선 땅이었는데 이제는 제 삶의 터전이 되었거든요. 작년 그 결정적인 2주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김철수와 미래, 그리고 저는 빅터 스톤과 사라의 음모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먼저 저희는 빅터의 남미 환경 범죄 증거를 국제환경단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미래의 스탠포드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린피스와 세계자연보호기금이 동시에 빅터의 광산 오염 실상을 폭로했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김철수는 혁신적인 친환경 구리 재련 기술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동시 게재된 논문이 전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했어요. 에너지 효율은 기존 대비 50% 향상, 환경 오염은 90% 감소라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빅터와 사라에게는 끝까지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그들의 계획을 교란시켰어요. 특히 빅터가 워싱턴에서 로비 활동을 할 때 저는 그의 환경 범죄 증거를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빅터가 한국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낸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는 자신만만하게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국의 구리 기술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 세계 언론이 그의 환경 범죄를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과 BBC가 빅터의 남미 광산 오염 실상을 특집으로 다뤘고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기사로 그의 부패 행위를 폭로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친환경 구리 기술이 세계 환경 문제의 해답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빅터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그의 회사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고 증권거래위원회도 주식 조작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가 그렇게 자신 있어 했던 워싱턴 로비스트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최후도 비참했어요. 빅터가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면서 그녀도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FBI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그녀를 체포했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저를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K구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국 구리업체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붐과 맞물리면서 한국산 초고순도 구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철수는 저에게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미국 광산업계 경험과 그의 한국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거라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구리 사업에 뛰어드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미였거든요. 머독-스킴 코퍼라는 회사명으로 출범한 저희 회사는 단숨에 글로벌 구리 유통업계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구리 시장의 30%를 점유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구리 생산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미래와 저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고 작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제게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해주었다고 이제 저도 한국의 성공이 곧 제 성공이라고 말이죠. 김철수는 축사에서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구리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와닿았습니다. 10년 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함께하는 힘으로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의 구리 기술은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K-구리라는 브랜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고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에서 한국산 구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환경 친화적 생산 방식입니다. 한국의 구리 재련 공장들은 이제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였고 폐수 재활용률도 99%에 달해요. 이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 힘든 수준입니다. 미래는 지금 차세대 구리 합금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와 우주항공 산업에 필요한 특수 소재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기술들이 한국을 진짜 기술 강국으로 만들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김철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친환경 구리 재련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로 전 세계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10년 전의 실패에 얽매여 살던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구리가 제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를 찾게 해준 매개체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회사 사무실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옛 사진들과 함께 김철수와 미래, 그리고 한국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가끔 빅터 스톤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는 지금 연방교도소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에요. 환경 범죄와 산업 스파이 혐의로 말이죠. 살아도 5년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래와 함께 부산의 구리 재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친환경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이 만드는 구리가 전 세계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한국이 2차 전지용 구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필요한 특수 구리 소재에서 한국 기술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김철수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구리왕이 누구인지 세계가 알게 됐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성공을 어떻게 인류를 위해 사용할지라고 말이에요. 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래와 저는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의 구리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교육재단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와서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제는 MIT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모교에서 한국의 구리 기술 혁신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거였어요. 10년 전 그곳을 떠날 때는 실패자였는데 이제는 성공 사례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구리 하나로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10년간의 방황 끝에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고 진정한 구리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산 구리로 만든 반도체가 인공지능을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의 꿈과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꿈의 동반자로서 계속 달려나갈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국과 함께 써내려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될 거예요. 구리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김철수의 말처럼 말이죠.